어머님, 제발 좀 빨리 움직이세요. 제가 몇 번을 말해야 돼요? 그 말투는 부탁이 아니라 그냥 명령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마치 자기 직원에게 지시하듯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주방은 이미 내가 2시간 넘게 일한 흔적으로 엉망이었지만 정작 며느리는 한 번도 손에 물을 묻히지 않았죠. 아, 그리고 바닥도 닦으세요. 발에 먼지 붙는 거 너무 싫거든요. 그녀는 마치 내가 집에 얹혀 사는 식모라도 되는 양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며느리의 말에 묵묵히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요. 나는 식탁 앞에 서서 젖은 고무장갑을 끼운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언제부터 내 집에서조차 이렇게 작아져야 했을까? 며느리는 거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끝나면 옷도 좀 개어주세요. 저 바빠요. 촬영 준비해야 하니까. 그 한마디가 내 안에서 마지막 남은 무언가를 크게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한 결심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직 누구도 모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도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왼쪽 무릎이 먼저 아침 인사를 건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주물렀어요.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 있는 게 느껴졌죠. 창밖은 아직 어둑하고 맞은편 아파트 창문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부엌으로 가는 짧은 복도가 오늘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냉동실에서 꺼낸 얼린 밥 한 덩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을 돌렸어요. 웅웅거리는 기계음이 텅 빈 집안을 채웁니다. 김치 냉장고를 열어 묵은지를 꺼내고 달걀 하나를 후라이팬에 지글지글 구웠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도 환풍기 켜는 걸 깜빡했어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아침을 먹는 동안 TV에선 앵커가 오늘의 날씨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나쁨, 오후엔 비 소식. 젓가락질을 하다 말고 벽에 걸린 액자를 올려다 봤어요. 2015년에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지훈이가 결혼하기 전 막내 지호까지 모두 모였던 마지막 명절이었죠. 사진 속 내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통통하고 생기가 있었습니다. 묵은지를 씹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 3개를 싸던 시절, 남편 병원 다니느라 대출받아 생활비 충당하던 날들, 간호조무사 야간 근무 끝나고 곧바로 애들 학교 보내던 그때가 말입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에 스치는 것 같았어요.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환자들 대소변 받아내고 주사 놓고 의사 눈치 보며 일했죠. 그래도 그때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서랍장을 열어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이 들어있는 빨간색 파일입니다. 내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는 서류를 손끝으로 쓸어봤습니다. 한도에 이 집 하나 마련하느라 퇴직금 다 털고 대출까지 받았었죠. 그래도 이거 하나 있으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아무도 날 쫓아낼 수 없는 내 공간이니까요. 슬리퍼를 신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옆집 김씨 아줌마가 나왔어요. 새벽 운동 가시는 모양입니다. 어머, 도혜 씨 벌써 나가요. 네, 슈퍼 좀 다녀오려고요. 혼자 사는 거 괜찮아요? 아들은 자주 오고? 김씨 아줌마 눈빛에 동정이 섞여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얼굴에 힘을 뺐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참 피곤해 보였어요. 동네 슈퍼는 아침 7시에 문을 엽니다. 주인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우유 한 팩, 식빵 한 봉지를 샀어요. 계산하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냈는데 거스름 돈을 받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나이 드니 이런 게 다 서러워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예전엔 이 시간에 병원으로 출근했었죠. 흰 간호복에 머리 단정히 묶고 구두 소리 딱딱 내며 걸었습니다. 지금은 헐렁한 운동복에 슬리퍼 차림으로 터덜터덜 걷고 있네요. 오후가 되자 집안이 답답해졌습니다. TV를 켜놨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홈쇼핑 채널에서는 주방용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만능 슬라이서라더군요. 순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이내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혼자 사는데 뭐하러 새 거를 사나 싶었습니다. 냉장고엔 반찬통 3개가 전부고 식기도 밥그릇 2개면 충분한데 말이죠. 저녁 무렵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맞은편 아파트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거실 창으로 보이는 어느 집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까르르 웃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부러운 마음 반, 그래도 혼자가 편하다는 안도감 반이 뒤섞였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지훈이 카톡 프로필을 봤어요. 방송국 로고가 그려진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나 싶어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5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내가 먼저 걸었던 전화였죠. 전화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바쁠 텐데 괜히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커버에 먼지가 쌓여 있는 게 보였어요. 내일은 청소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의자에 올라가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작년에 욕실에서 미끄러진 후로 높은 곳이 두려워요. 이렇게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아무 일 없이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을까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내 집이 있으니 다행이야. 이 집 하나 있으니 다행이야. 목요일 아침 동네 재래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장 보는 날이 나름의 일과가 되었죠. 시장 입구 단골 떡집에 들어서자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도혜 씨 왔네. 오늘은 뭐 좀 가져가실 거예요. 시루떡 한 줄만 주세요. 혼자 먹기엔 그것도 많아요. 사장님이 떡을 썰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네는 잘 지내요? 방송국 다닌다고 했죠. 네, 바빠서 통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며느리는 어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시부모 안 찾는다던데. 그냥 뭐 다들 바쁘니까요. 대답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사실 설이가 마지막으로 안부 전화한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났거든요. 채소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배추며 무며 고르는데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네에서 유명한 박씨 할머니였습니다. 78인데도 허리가 꼿꼿하고 목소리에 힘이 있는 분이죠. 아이고, 도혜 씨 아니야. 어머, 박씨 언니. 잘 지내셨어요. 박씨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지내긴 뭘 잘 지내. 딸네 집에 애 봐주러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할머니가 팔뚝을 걷어 올려 보여줬습니다. 파스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어요. 손주 둘 보느라 온몸이 나만하질 않아.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꼬박 붙어 있어야 해. 그것도 매일같이. 그래도 딸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 혈육인데. 내 말을 듣고 박씨 할머니가 허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묘한 씁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도혜 씨, 그렇게 생각하다가 호구돼. 나도 처음엔 그랬어. 우리 딸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근데 이제 알았어. 착하게만 굴면 당하기만 한다는 걸.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일어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이라도 선은 지켜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박씨 할머니가 떠난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착한 게 좋은 건데 정말 착한 게 바보가 되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지훈이 이름이 떴습니다. 가슴이 덜컹했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요. 엄마, 잘 지내시죠? 그래, 무슨 일이니? 아니, 그냥 안부 전화해요.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실까봐.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습니다. 배경에서 설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뭐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죠. 엄마, 혼자 있지 말고 언제 한번 집에 놀러 오세요. 설이도 어머님 뵙고 싶다고 하고. 그래, 시간 되면 가야지. 통화가 끝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역시 내 편은 우리 아들이구나 싶으면서도 뭔가 개운하지 않았어요.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아들이 먼저 전화한 건 정말 5개월 만이었습니다. 그것도 겨우 3분도 안 되는 통화였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오후 토크쇼에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을 다루고 있었어요. 패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며느리한테 뭘 바라면 안 돼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최고예요. 다른 패널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너무 잘해주면 당연하게 생각해요. 시어머니도 자기 인생 살아야죠. 채널을 돌렸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불편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싱크대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가 주름이 깊고 입꼬리가 처져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이게 됐을까요? 접시를 닦다가 문득 박씨 할머니 말이 떠올랐습니다. 착하게만 굴면 당하기만 한다. 수세미를 내려놓고 두 손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거칠고 마디가 굵은 손입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던 손이죠. 이 손으로 남편 병수발도 했고 아들 둘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뭘 받은 게 있나 싶었어요. 밤 9시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으려다가 펜을 멈췄어요. 쓸 내용이 별로 없었거든요. 시장 갔다 온 것, 아들 전화 받은 것, TV 본 것. 그게 다였습니다. 대신 박씨 할머니 말을 적었습니다. 가족이라도 선은 지켜야 한다. 그 밑에 한 줄 더 적었어요. 나도 이제는 내 선을 지켜야 할까?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밤은 늘 이렇게 캄캄합니다. 마치 내 마음처럼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박씨 할머니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착한 게 바보가 되는 거라니. 평생 착하게 살아온 내가 바보였던 걸까요?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하는 걸까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지훈이네 집에 가볼까 하다가도 불쑥 찾아가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망설여졌어요. 언제부터 아들 집 가는 게 이렇게 조심스러운 일이 됐을까요? 새벽 2시 물을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서서 찬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이유도 모르게 그냥 서러웠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외로웠나 봅니다. 일요일 오전 10시 지훈이네 오피스텔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옷매무새를 한 번 더 다듬었어요. 새로 산 연보라색 블라우스가 나이에 비해 밝은가 싶어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며느리 만나는 날인데 너무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서리가 환한 얼굴로 맞아줬습니다. 머리를 높이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참 예뻐 보였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서자마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식탁에는 반찬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아니, 이게 다 뭐니? 힘들게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지훈이 좋아하는 거 해봤어요. 어머님도 같이 드시고 가세요. 그때를 떠올리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리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는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딱 좋았어요. 무나물도 아삭하고 계란말이도 폭신했죠.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습니다. 식사 후 서리가 커피를 내왔어요. 향긋한 원두향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서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두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 쥐고 있는 모습이 긴장해 보였어요. 저희 월세 얘기예요. 지훈이가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조금만 낮춰주실 수 없냐고. 얼마나 힘드니. 시세의 절반만 받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대출금도 있고 결혼식 비용도 아직 다 못 갚아서. 설이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젊어서 돈 모으기가 얼마나 힘든지 나도 잘 알거든요. 더군다나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래, 그렇게 하자. 젊을 때는 다 그런 거지. 정말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서리가 벌떡 일어나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희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은인이세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지훈이네 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그저 안부나 묻고 가려 했는데 집이 너무 어수선한 게 눈에 밟혔어요.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 빨래 바구니에 넘치는 옷들,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책과 서류들. 내가 설거지 좀 해놓고 갈게. 어머님, 아니에요. 저희가 할게요. 괜찮아. 금방 끝나. 사실 혼자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퇴직 후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거든요. 병원에서는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로 바빴는데 말이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화장실 청소까지 하다 보면 어느새 두세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럼 서리가 과일을 깎아오고 둘이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님은 정말 부지런하세요. 저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요. 뭘 이 정도야 일도 아니지. 병원에서 일할 때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어. 서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병원 일 힘드셨겠어요? 어떤 일이 제일 힘드셨어요? 글쎄, 다 힘들었지. 환자들 대변 받아내는 것도, 밤샘 근무도, 의사들 눈치 보는 것도.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서리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표정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오피스텔에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수첩을 샀어요. 표지가 연두색인 아담한 수첩이었죠. 그날부터 오피스텔에 가서 한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3월 15일 설거지, 화장실 청소, 베란다 정리. 3월 17일 빨래 돌리기, 냉장고 정리, 장보기. 3월 20일 전체 대청소, 이불 빨래. 왜 그런 걸 적었냐고요? 그냥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져서요. 병원에서 환자 차트 쓰던 버릇인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기록으로 남기는 게 익숙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서리가 촬영 일정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부터 좀 바빠질 것 같아요. 새 프로그램 촬영이 시작되거든요. 그래,
무슨 프로그램인데? 라이프스타일 관련 콘텐츠예요. 제가 진행자로 나가게 됐어요. 설이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이 예전의 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고 첫 출근하던 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유니폼을 매만지던 내 모습 말이에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정말요? 어머님 정말 최고예요.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촬영 전날 집 정리를 도와주고 장을 받아놓고 빨래를 해놓고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어느새 거의 매일 들르게 됐어요. 지우는 늦게 퇴근해서 내가 있는 걸 보면 미안해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괜찮아. 엄마도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한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들 부부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곧 내 행복이라고 믿었어요. 빈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100배 나았으니까요. 수첩을 펼쳐보면 빼곡하게 적힌 일정들이 보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설의 표정에서 감사함이 사라지고 당연함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게 5월 23일 새벽 6시 핸드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화면에 설이 이름이 떴어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전화가 오다니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받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오늘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설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숨소리도 거칠었어요. 무슨 일이니? 아침 일찍부터 어젯밤 촬영이 새벽 4시에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 10시에 또 촬영이 있거든요. 집이 완전 난장판이에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눈을 비볐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어깨가 결렸어요. 어제도 오피스텔 대청소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 알았어. 내가 갈게.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6시 15분. 씻고 준비하면 7시에는 출발해야겠다 싶었어요. 무릎을 주무르며 일어섰는데 욱신거리는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한 알 먹었어요. 오피스텔에 도착하니 정말 설이 말대로였습니다. 거실은 촬영 장비며 의상이며 온갖 물건들이 뒤엉켜 있었고 주방 싱크대에는 며칠치 그릇이 쌓여 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한숨을 쉬며 팔을 걷어붙였어요. 일단 음식물 쓰레기부터 버리고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기름기가 잔뜩 낀 프라이팬을 닦는데 손목이 아팠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시까지 다 끝내야 했으니까요. 거실을 정리하다가 소파 밑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구겨진 영수증이었어요. 펼쳐보니 어젯밤 배달음식 영수증이었는데 금액이 8만 원이 넘었습니다. 스테이크와 파스타, 와인까지. 이렇게 비싼 걸 먹으면서도 집 청소할 돈은 아까운가 싶었어요. 9시쯤 설이가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고 나온 모습이 피곤해 보였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거의 다 끝나가네요. 응, 이제 화장실만 하면 돼. 설이가 핸드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방송 관계자인 것 같았어요. 네, 지금 준비 중이에요. 아, 집이요? 다행히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서 깨끗해졌어요. 도와주시는 분.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인데 도와주시는 분이라니. 잠시 손을 멈추고 설이를 봤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통화를 계속했어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이분 아니었으면 오늘 촬영 못했을 거예요. 통화가 끝나고 서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커피라도 한 잔 타드릴게요. 됐어. 나 화장실 청소하고 갈게. 마음이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이 그렇게 나온 거겠지.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표현 쓴다고 지훈이도 그랬잖아요. 화장실 바닥을 닦으며 무릎을 꿇고 있는데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쳤습니다. 머리는 땀으로 젖어 이마에 들러붙어 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고무장갑 낀 손으로 변기소를 들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청소 아주머니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한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옆자리 젊은 여자가 일어나며 자리를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마 내 몸에서 나는 땀 냄새나 세제 냄새 때문이겠죠.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나니 12시가 넘었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소파에 누웠어요. TV를 켜놓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도와주시는 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저녁 7시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고생하셨다면서요. 서리가 정말 고맙대요. 그래.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피곤하세요. 좀 그렇네. 서리가 앞으로는 부담 안 되게 하겠대요. 오늘은 정말 급해서. 지훈아, 나 서리한테 뭐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나는 너희들한테 어떤 사람이니? 당연히 엄마죠. 우리 엄마. 그래. 엄마구나.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서리는 그냥 무심코 한 말일 텐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밤 9시 연두색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한 일을 적으려다가 펜을 멈췄어요. 5월 23일 새벽 출동, 전체 대청소. 그 밑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이 되었다. 적고 나니 더 서글펐습니다. 언제부터 나는 엄마가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이 된 걸까요? 그것도 내 며느리에게 말이에요. 수첩을 덮고 일어나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들만 번쩍거릴 뿐이었습니다. 문득 내가 저 불빛들 중 하나라면 과연 누가 나를 알아봐 줄까 싶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았어요. 내일도 서리가 전화할까? 또 도와달라고 할까? 거절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계속 도와줘야 하나? 눈을 감았습니다. 도와주시는 분. 그 세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6월이 되자 서리의 부탁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오늘은 빨래만, 내일은 냉장고 정리만, 모레는 또 촬영 준비. 끝이 없었어요. 연두색 수첩을 펼쳐보니 6월 들어 열흘 동안 8번이나 오피스텔에 다녀왔더군요. 6월 12일 오후 2시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석 달마다 혈압약을 타러 가는 날인데 이번엔 혈액 검사도 받기로 했어요. 병원 옷으로 갈아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급한데요. 설의 목소리였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오늘은 병원에 와 있어서 안 돼. 정말요? 오늘 촬영 전인데 집이 너무 엉망이에요. 1시간만 와주실 수 없을까요? 내가 지금 검진받고 있다니까. 서리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알겠어요. 어쩔 수 없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게 죄책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상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내가 병원 검진까지 미뤄가며 남의 집 청소를 해야 하나?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터널 속 어둠과 밝은 역사가 반복되는 게 내 마음 같았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번갈아 나타났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오후 4시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잠시 쉬려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설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혹시 오늘만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정말 중요한 촬영이래요. 지훈아, 엄마도 나이가 있어. 매일 가서 청소하고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건 알죠.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말이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족이라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건가요? 가족이라서 내 몸이 아파도 참아야 하는 건가요? 알았어. 이따 갈게. 고맙습니다, 엄마. 전화를 끊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파스 냄새가 진동하는 무릎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무릎 관절염이 심해지고 있다며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아들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5시에 다시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말 난장판이었어요. 거실 바닥에는 옷가지와 화장품이 널브러져 있고 주방에는 며칠 묵은 듯한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설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화장을 반쯤 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정말 죄송해요. 청소 도구를 꺼내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내가 병원에서 일할 때도 이렇게 바닥을 닦았었지. 그때는 월급이라도 받았는데 지금은 뭘 위해 이 일을 하는 걸까? 거실을 정리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봤습니다. 방송 출연 계약서였어요. 출연료 금액을 보니 회당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버는데 청소 도우미 1명 고용할 돈은 없는 건가 싶었어요. 어머님, 제가 커피라도 타드릴까요? 설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됐어. 그냥 준비나 해. 목소리가 퉁명스럽게 나왔나 봅니다. 설이가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청소를 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마지막으로 쓰레기를 들고 나가려는데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벽을 짚고 겨우 서 있는데 설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잠깐. 앉아서 좀 쉬세요. 쉴 시간 없어. 너 촬영 가야 하잖아. 그렇게 말하고 억지로 쓰레기를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설이가 뒤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내일도 가능하실까요? 돌아보니 설이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내일도? 오늘 이렇게 힘든데 내일도 오라고? 내일은 좀 쉬고 싶은데. 아, 그럼 모레는요? 모레도 약속이 있어. 설이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집으로 돌아와 파스를 붙이고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그런데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내가 너무 각박한 건가? 며느리가 도움을 청하는데 거절하는 시어머니가 된 건가?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연두색 수첩을 펼쳐 6월 1달 동안 오피스텔에 간 날을 세어봤어요. 20날 중에 16날. 거의 매일 출근한 셈이었습니다.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도움이 아니야. 이건 노동이야. 그 말을 하고 나니 뭔가 명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며느리를 돕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무료가사 도우미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6월 20일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병원 재검진 날이었어요. 지난번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서 추가 검사를 받기로 한 날입니다.
연분홍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어요. 병원 가는 날인데도 왠지 단정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내가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나 봐요. 립스틱을 바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입술 주변 주름이 깊어진 게 확연히 보였거든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립스틱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나를 위한 날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지하철 안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절대 설이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내 건강이 먼저라고. 그런데 가방 속 핸드폰이 진동하는 게 느껴졌어요. 꺼내보니 설이었습니다. 받지 말까 하다가 결국 받았어요. 어머님, 오늘 집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라 안 돼. 정말 중요한 날인데. 나한테도 중요한 날이야. 목소리가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전화 너머로 설이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아,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단호하게 거절한 거였어요. 이상하게 후련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검진 받으러 오셨어요. 네, 정기 검진이요. 혼자 오셨네요. 자식들은 안 왔어요. 다들 바쁘죠 뭐.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딸이 데려다 줬어요. 그래도 있으니까 다행이지. 혼자 오시는 분들 보면 안쓰러워요. 그 말을 듣는데 코끝이 찡했습니다. 나도 누군가 같이 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든 며느리든 누군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검사를 마치고 의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릎 관절염이 많이 진행됐네요. 무리한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계단도 가급적 피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혈압도 높아졌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의사 질문에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 집 청소하다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거짓말하기도 싫었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병원을 나와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만큼은 비싼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싶었어요. 카라멜 마키아토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달콤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렸어요. 핸드폰을 꺼내 연두색 수첩 사진을 찍어둔 걸 봤습니다. 6월 한 달 기록이 빼곡했어요. 그걸 보다가 문득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 평균 4시간씩 일했다고 치면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해도 한 달에 64만 원. 그런데 나는 한 푼도 받지 않았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맞은편 미용실이 보였습니다. 간판에 적힌 가격표를 봤어요. 파마 8만 원, 염색 6만 원. 나는 집에서 셀프 염색약으로 대충 하는데 설이는 매달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한다고 했었죠.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지훈이었어요. 엄마, 설이가 오늘 정말 중요한 촬영이래요. 나도 오늘 병원 검진이 중요해. 엄마 병원은 다음에 가도 되잖아요. 지훈아,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나이 70이 넘은 사람이라고. 매일 남의 집 청소하는 게 쉬운 줄 아니. 남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잖아요. 너희 집이지 내 집은 아니야. 전화 너머로 지훈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세요? 왜 이러긴. 이제야 정신 차린 거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들한테 이렇게 말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를 위해 싫다고 말했어요. 거절했어요. 그것도 2번이나.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이 깨끗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집은 항상 깨끗해요. 혼자 살아도 정리정돈은 철저히 하거든요. 그런데 왜 며느리 집은 늘 엉망일까? 그것도 둘이 사는데.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오후 토크쇼가 나오고 있었어요. 오늘 주제는 독립적인 노후였습니다. 패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자식한테 기대지 마세요.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어요. 부모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동안 나는 아들 부부에게 너무 매달렸나 봅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저녁을 먹고 일기를 쓰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6월 20일. 오늘 처음으로 싫다고 말했다. 2번이나. 앞으로는 내 건강과 내 인생을 먼저 생각하기로 했다. 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늘은 정말 나를 위한 날이었어요. 밤 10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설이가 또 전화하면 어떻게 할까? 거절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마음이 약해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한 걸음은 내디뎠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어요. 한도에 잘했어. 오늘 정말 잘했어. 6월 25일 오후 2시 오랜만에 간호조무사 시절 동료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종로 어느 분식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라 편한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건 정숙이었어요. 69살인데도 화장을 곱게 하고 밝은색 옷을 즐겨 입는 친구죠. 그 다음으로 영희가 왔습니다. 72이지만 여전히 목소리가 우렁차고 성격이 시원시원해요. 도혜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영희가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피곤한 정도가 아닌데. 무슨 일 있어? 떡볶이와 순대를 시켜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아들 부부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훈이네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거의 매일 가서 일하는데 그래서 며느리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부르더라. 정수기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도와주시는 분. 방송하는 애라 바쁘다길래 도와줬더니 영희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도혜야, 너 호구 잡힌 거야.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정수기가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도 딸네 집에 손주 보러 갔다가 지금은 거의 상주야. 아침 7시에 가서 밤 9시에 와. 주말도 없어? 그것도 무급으로. 영희도 거들었어요. 나는 더해. 아들 부부 맞벌이 한다고 애들 다 맡겼어.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내가 무슨 사설 어린이집이야. 듣고 있으니 내 이야기가 별것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 비슷한 처지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왜 못 그만둬? 정숙이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어. 그러다 두세 번 되고 이제는 매일이야. 어느 순간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더라고. 영희가 떡볶이 국물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대놓고 그러더라. 어머님이 안 오시면 회사 못 나간다고. 그럼 내가 뭐라고 해? 손주 굶길 수도 없고. 3명이 한참 동안 말없이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입안이 매웠지만 마음은 더 쓰렸어요. 도혜야. 정수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선 그어. 우리처럼 되지 마. 영희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 한번 발목 잡히면 못 빠져나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무료 봉사하게 돼. 근데 거절하면 나쁜 시어머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쁜 시어머니가 뭐 어때? 착한 시어머니 해봤자 고작 도우미 취급받는데. 영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아요. 착하게 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데 왜 계속 착해야 하는 걸까요? 정수기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이거 봐.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어깨 염증. 다 손주 보다가 생긴 거야. 병원비만 200만 원 넘게 썼어. 영희도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파스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어요. 나는 이 꼴이야.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는데 시간도 없어. 애들 보느라.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병원에서 환자들 돌보며 월급 받고 일했는데 늙어서는 가족한테 무료 봉사하며 몸만 상하고 있었어요. 도혜야, 너 오피스텔 있다고 했지. 영희가 물었어요. 응, 지훈이네 세 줬어. 월세 제대로 받아. 시세 절반으로 깎아줬어. 정수기가 혀를 찼습니다. 미쳤구나. 당장 올려. 시세대로 받아. 그 돈이라도 있어야 노후 생활하지. 영희가 분식집 벽에 붙은 메뉴판을 가리켰어요. 여기 떡볶이 4,000원이야. 우리가 일할 때는 500원이었는데 물가는 8배 올랐어. 근데 자식한테 받는 건 오히려 줄었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친구들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처럼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아니,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버스 창밖으로 거리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고 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도 나이 들면 우리처럼 될까? 아니면 달라질까? 집에 도착해 거실 서랍에서 오피스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월세 금액을 보니 정말 터무니없이 싸게 해준 거였어요. 시세를 확인해 보니 2배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월세를 올리면 지훈이가 섭섭해할까? 설이가 더 싫어할까? 그런데 친구들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는 아직 늦지 않았어. 핸드폰을 들어 부동산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내일 전화해서 상담받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늦기 전에, 정말 꼼짝 못하게 되기 전에. 밤에 일기를 쓰면서 오늘 만난 친구들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우리 세대 여자들은 참 불쌍하다. 젊어서는 시부모와 남편 뒷바라지, 늙어서는 자식 뒷바라지. 언제쯤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 하나 없는 밤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조금 가벼웠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아직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7월 3일 아침 설이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사진이었어요. 장보기 목록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품목이 25가지가 넘었습니다. 소고기 안심, 연어, 아보카도, 블루베리, 그릭 요거트, 루꼴라. 죄다 비싼 것들이었죠. 어머님, 오늘 이것들 좀 사다 놔주세요. 촬영용이라 신선해야 해요. 답장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지시문이었어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해주세요, 마침표. 작은 차이지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도 이미 읽은 표시가 떴으니 무시할 수도 없었죠. 대형마트에 가서 장바구니를 끌고 다니며 하나씩 찾았습니다. 소고기 안심 한 팩에 48,000원, 연어회는 3만 원이 넘었어요. 아보카도는 개당 5,000원.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받아보니 19만 원이 나왔습니다. 내 한 달 식비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무거운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없는 환승역에서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어깨가 빠질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젊은 남자가 도와주려 했지만 괜찮다고 사양했어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오피스텔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는데
거실이 또 난장판이었습니다. 어제도 청소했는데 하루 만에 이 지경이라니. 소파에는 화장품 샘플들이 수십 개 널브러져 있고 바닥에는 택배 상자들이 뜯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지난주에 사다 놓은 채소들이 시들어서 쓰레기통 직행이었어요. 먹지도 않을 거면서 왜 사달라고 한 걸까요? 썩은 것들을 치우고 새로 산 것들을 정리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서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풀 메이크업에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최고예요. 방송 끝나면 꼭 보답할게요. 그 보답이라는 게 언제쯤일까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이것도 좀 정리해 주세요. 서리가 방에서 빨래 바구니를 끌고 나왔어요. 일주일치 빨래가 쌓여 있었습니다. 속옷까지 뒤섞여 있는 걸 보니 민망했어요. 이건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 촬영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제발요, 어머님. 제발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서리 얼굴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빨래를 돌리고 거실을 정리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대본을 봤습니다. 서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대본이었어요. 펼쳐보니 형광펜으로 밑줄 그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을 늘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 또 그 말이었어요. 방송에서까지 그렇게 말한다는 건가요? 어머님, 그거 보지 마세요. 서리가 다가와서 대본을 가져갔습니다. 그냥 방송용 멘트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니. 시어머니를 도우미 아주머니라고 방송에서 말하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요. 서리야, 내가 도우미니. 아니에요. 그냥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라고 말하면 안 되니. 서리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어서요. 젊은 며느리 괴롭히는 시어머니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힘이 빠졌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괴롭힌다고? 오히려 반대 아닌가요? 서리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나가야 해요. 집 좀 부탁드려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부탁드려요라는 말도 이제는 형식적이었어요. 그냥 알아서 하고 가라는 뜻이었죠.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습니다. 머리는 땀으로 젖어 있고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고무장갑 낀 손에 세제 거품이 묻어 있는 모습이 정말 도우미 아주머니 같았습니다.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소파에 앉아 쉬려는데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응. 서리가 엄마 덕분에 방송 잘할 수 있다고 정말 고마워해요. 지훈아. 뭐요, 엄마? 나 거의 직원이야. 무료 직원. 지훈이 당황한 듯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말씀을?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어요. 지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면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더 서운했습니다. 알아서 할 거면 왜 매일 부탁하는 건가요? 저녁을 먹고 연두색 수첩을 펼쳤습니다. 7월 들어 사흘 동안 매일 오피스텔에 갔더군요. 오늘 산 장보기 영수증을 수첩에 끼워놨습니다. 19만 원. 누가 이 돈을 갚아줄까요? 창밖을 바라보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예보에서 장마가 시작된다고 했죠. 축축하고 끈적한 계절이 또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내 마음도 그랬습니다. 축축하고 끈적하고 불쾌한 기분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7월 3일 아침 서리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사진이었어요. 장보기 목록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품목이 25가지가 넘었습니다. 소고기 안심, 연어, 아보카도, 블루베리, 그릭 요거트, 루꼴라. 죄다 비싼 것들이었죠. 어머님, 오늘 이것들 좀 사다 놔주세요. 촬영용이라 신선해야 해요. 답장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지시문이었어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해주세요. 마침표. 작은 차이지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도 이미 읽은 표시가 떴으니 무시할 수도 없었죠. 대형마트에 가서 장바구니를 끌고 다니며 하나씩 찾았습니다. 소고기 안심한 팩에 48,000원, 연어회는 3만 원이 넘었어요. 아보카도는 개당 5,000원.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받아보니 19만 원이 나왔습니다. 내 한 달 식비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무거운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없는 환승역에서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어깨가 빠질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젊은 남자가 도와주려 했지만 괜찮다고 사양했어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오피스텔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는데 거실이 또 난장판이었습니다. 어제도 청소했는데 하루 만에 이 지경이라니. 소파에는 화장품 샘플들이 수십 개 널브러져 있고 바닥에는 택배 상자들이 뜯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지난주에 사다 놓은 채소들이 시들어서 쓰레기통 직행이었어요. 먹지도 않을 거면서 왜 사달라고 한 걸까요? 썩은 것들을 치우고 새로 산 것들을 정리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서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풀 메이크업에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최고예요. 방송 끝나면 꼭 보답할게요. 그 보답이라는 게 언제쯤일까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이것도 좀 정리해 주세요. 서리가 방에서 빨래 바구니를 끌고 나왔어요. 일주일치 빨래가 쌓여 있었습니다. 속옷까지 뒤섞여 있는 걸 보니 민망했어요. 이건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 촬영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제발요, 어머님. 제발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서리 얼굴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빨래를 돌리고 거실을 정리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대본을 봤습니다. 서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대본이었어요. 펼쳐보니 형광펜으로 밑줄 그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을 늘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 또 그 말이었어요. 방송에서까지 그렇게 말한다는 건가요? 어머님, 그거 보지 마세요. 서리가 다가와서 대본을 가져갔습니다. 그냥 방송용 멘트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니. 시어머니를 도우미 아주머니라고 방송에서 말하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요. 서리야, 내가 도우미니. 아니에요. 그냥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라고 말하면 안 되니. 서리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어서요. 젊은 며느리 괴롭히는 시어머니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힘이 빠졌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괴롭힌다고? 오히려 반대 아닌가요? 서리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나가야 해요. 집 좀 부탁드려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부탁드려요라는 말도 이제는 형식적이었어요. 그냥 알아서 하고 가라는 뜻이었죠.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습니다. 머리는 땀으로 젖어 있고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고무장갑 낀 손에 세제 거품이 묻어 있는 모습이 정말 도우미 아주머니 같았습니다.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소파에 앉아 쉬려는데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응. 설이가 엄마 덕분에 방송 잘할 수 있다고 정말 고마워해요. 지훈아. 뭐요, 엄마? 나 거의 직원이야. 무료 직원. 지훈이 당황한 듯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말씀을?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어요. 지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면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더 서운했습니다. 알아서 할 거면 왜 매일 부탁하는 건가요? 저녁을 먹고 연두색 수첩을 펼쳤습니다. 7월 들어 사흘 동안 매일 오피스텔에 갔더군요. 오늘 산 장보기 영수증을 수첩에 끼워놨습니다. 19만 원. 누가 이 돈을 갚아줄까요? 창밖을 바라보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예보에서 장마가 시작된다고 했죠. 축축하고 끈적한 계절이 또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내 마음도 그랬습니다. 축축하고 끈적하고 불쾌한 기분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7월 16일 저녁 8시 지훈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문을 열었어요. 아들 얼굴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반가움과 서운함이 뒤섞였죠.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지훈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장 차림새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고 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거쳐 있었습니다. 설이한테 들었어. 메모 때문에 화나셨다고. 화났다기보다 실망했지. 지훈이 한숨을 쉬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엄마, 설이가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표현 자주 써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시어머니를 도움이라고 부르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그만큼 엄마가 수고해 주셨으니까 고마움의 표시로. 3만 원이 고마움의 표시야. 지훈이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엄마가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야. 존중받지 못한 게 문제야. 나는 너희 엄마인데 도움이 취급받는 게 싫은 거야. 지훈이 소파에 깊이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설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요. 방송 때문에 스트레스도 심하고. 그래서 나한테 화풀이해도 된다는 거니? 화풀이가 아니라 실수였어요. 지훈아.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아들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를 도움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생각해. 지훈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대답 대신 다른 말을 꺼냈어요. 요즘은 그런 표현도 그냥 편하게 쓰는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민하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너희가 무심한 거야.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어요. 엄마, 설이가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쓰겠대요. 지훈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흰 봉투였어요. 이거 받으세요. 그동안 고생하신 거 생각해서.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10,000원짜리 지폐 50장. 이게 내 노동의 대가인가요? 이걸로 끝내자는 거니? 엄마,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고마움의 표시예요. 고마우면 존중해줘.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설이가 지금 울고 있어요. 내가 너무한 거야. 매일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보고 그것도 무료로 해줬는데. 그건 가족이니까 도와주신 거잖아요. 지훈아, 가족이면 뭐든 참아야 해. 지훈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서는 뒷모습이 차가웠어요. 엄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겨진 나는 한참 동안 봉투를 들여다봤어요. 50만 원. 석 달 넘게 일한 대가가 고작 이것뿐인가요? 밤 10시 서리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내일도 촬영 있는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읽음 표시만 남기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제발요, 어머님. 내일 정말 중요한 촬영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그런 말 안 쓸게요. 다시는 안 쓴다. 그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 이미 늦었어요. 한 번 도우미로 본 사람을 다시 시어머니로 볼 수 있을까요? 새벽 1시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50만 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 돈을 받으면 정말 도우미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돈 받고 일하는 가사 도우미.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을 꺼내봤습니다. 내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이 집 주인은 나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걸까요? 핸드폰으로 부동산 시세를 검색해 봤습니다. 우리 오피스텔이 있는 지역 월세가 많이 올랐더군요. 지금 시세대로 받으면 2배는 받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손해본 건지 계산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연두색 수첩을 펼쳐 그동안 일한 날들을 세어봤어요. 3월부터 7월까지 120일 중에 98일. 거의 매일 출근한 셈이었습니다.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해도 400만 원이 넘는 노동이었어요. 수첩을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해.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창밖을 보니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저 달처럼 나도 구름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못했어요. 지훈이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리가 울고 있어요. 아들은 완전히 아내 편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보다 아내가 더 중요한가 봅니다. 그래, 이제 알았어. 문제는 며느리만이 아니었어. 아들도 마찬가지였어. 둘 다 나를 그저 편리한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7월 20일 며칠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꺼놓았어요. 서리와 지훈의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커튼을 치고 어두운 방 안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동안 오피스텔에 가느라 제대로 장을 보지 못했거든요. 시든 파 한 줄기와 말라비틀어진 당근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를 위한 장보기는 언제 했던가 싶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며칠 씻지 않은 머리는 떡이 져 있고 얼굴은 푸석푸석했어요. 눈 밑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어요. 71살 한도에. 간호조무사로 30년 일한 한도에. 지금은 그저 버려진 늙은이 같았습니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가지 않았어요. 또 울렸습니다. 3번, 4번. 계속 울렸어요. 할 수 없이 현관으로 가서 인터폰 화면을 봤더니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싫어. 엄마, 제발이요. 서리가 많이 힘들어해요. 나도 힘들어. 지훈이 한참 동안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서 사라지는 아들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습니다. 짠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 삼키듯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밤 9시 소파에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서러웠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젊어서는 남편 병 간호하느라 아들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늙어서는 이렇게 버림받고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나요?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젊은 시절로 돌아간 꿈이었습니다. 하얀 간호복을 입고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환자들이 고맙다고 인사하고 의사들도 수고한다고 격려해줬습니다. 그때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존중받는 사람이었어요. 새벽 2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에 기대 서서 찬물을 마시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또 울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지. 싫은 건 싫다고, 아픈 건 아프다고 말해야 하는데 왜 계속 참기만 했을까? 착한 시어머니가 되려고 애쓰다가 결국 도우미가 되어버렸어요. 일어서려 했지만 무릎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앉은 채로 서랍을 열어 진통제를 꺼냈어요. 물 없이 그냥 삼켰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핸드폰을 켜봤더니 부재중 전화가 23통, 메시지가 37개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지훈과 설이었어요.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엄마, 걱정돼요. 연락 주세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읽다가 그만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서랍에서 간호사 시절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동료들과 찍은 사진, 의료봉사 갔을 때 사진, 정년퇴직 날 찍은 사진들. 그때의 나는 당당했어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지금의 나는 뭘까요? 그저 쓸모없는 늙은이일 뿐인가요? 사진첩을 덮고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새벽의 도시는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처럼 나도 혼자 서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선명했어요. 한도혜. 이 집의 주인. 그런데 왜 이렇게 무력한 걸까요? 내 것도 지키지 못하고 나 자신도 지키지 못했어요. 등기부등본을 가슴에 안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이제는 뭔가 바꿔야 해. 더 늦기 전에. 내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남은 인생까지 이렇게 당하며 살아야 하나.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용당하며 살다가 죽는 건가.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는 나 혼자뿐이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어제와 같은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아무 희망도 기대도 없는 하루. 이대로는 정말 안 돼. 뭔가 해야 해.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생각할 힘도 행동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사라지고 싶었어요. 7월 21일 아침 억지로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흐르는데 눈물도 같이 흘렀어요. 며칠 만에 제대로 씻는 거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몸을 봤어요. 여기저기 멍든 자국과 파스 자국들. 그동안 얼마나 혹사했는지 몸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싱크대를 바라봤습니다. 내 집 싱크대는 깨끗해요. 그릇 2개뿐이지만 정리되어 있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집은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왜 남의 집은 그렇게 엉망으로 놔두는 걸까? 서리도 지훈도 자기 집은 자기가 치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피스텔 관련 서류를 다시 꺼내 펼쳐봤습니다. 등기부등본, 계약서, 관리비 고지서들, 내 이름으로 된 서류들을 하나씩 만져봤어요. 이건 내 것이에요.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재산입니다. 왜 이걸 헐값에 내주고 있었을까요?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현재 시세와 내가 받는 월세의 차액을 계산해 봤어요. 한 달에 80만 원, 1년이면 960만 원, 3년 동안 거의 3천만 원을 손해본 셈이었습니다. 숫자를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엔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처진 눈꺼풀. 그래도 이건 나예요. 71살 한도혜. 아직 살아있는 한도혜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거울 속 내 얼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체념이 아니라 분노가 어린 눈빛으로 핸드폰을 들어 정수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친구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도혜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정수가, 나 이번에 진짜 한번 바꿔보려고.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뭐 도와줄 거 있어? 친구의 따뜻한 목소리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도우미 아주머니 메모 이야기를 하니 정수기가 욕을 했습니다. 미친년이네. 시어머니를 뭘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제 참을 수가 없어. 당연하지. 너무 늦었어. 당장 월세 올리고 절대 가지 마. 정수기가 변호사 친구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상담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됐어요. 오후가 되자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이 기억하더군요. 아, 한도혜 씨. 오피스텔 말씀이시죠? 네, 월세를 시세대로 올리고 싶은데요. 당연하죠. 지금 그 지역 월세가 많이 올랐어요. 160만 원은 받으셔야 해요. 160만 원. 지금 받는 80만 원의 2배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다시 한번 실감났어요. 세입자한테 통보는 제가 하시겠어요? 아니요, 직접 할게요. 사장님이 놀란 듯 했지만 나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연두색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기록한 날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3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넉 달 동안의 기록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출근 도장 찍듯 적어놓은 날짜들. 이게 다 증거예요. 내가 얼마나 일했는지,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수첩 마지막 장에 새로운 걸 적었습니다. 7월 21일. 오늘부터 달라진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처럼 보였어요.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영희는 박수를 치며 좋아했고 또 다른 친구는 용기 있다고 격려해줬어요. 모두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아들 부부에게 통보할 생각을 하니 긴장됐지만 동시에 시원했어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 내 것을 지키겠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 것을 내주지 않겠다. 눈을 감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 거야.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아니,
이제야 그 짐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7월 22일 오전 10시 부동산 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어요. 깔끔한 흰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오늘을 위해 특별히 골라 입은 옷이었습니다. 어깨를 펴고 문을 열었어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분이었는데 3년 전 계약할 때도 이분이었죠. 한도혜 씨, 오랜만이네요. 앉으세요. 커피를 마시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살고 있긴 한데 이제는 세입자를 바꾸려고 합니다. 아, 가족이 살고 계셨군요. 그래서 월세를 그렇게 싸게 받으셨구나. 사장님이 컴퓨터로 현재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평수 오피스텔이 170만 원에 나와 있었어요. 내가 받던 80만 원의 2배가 넘었습니다. 지금 시세로 내놓으면 일주일 안에 세입자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교통도 좋고 신축이라 인기가 많거든요.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해서가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어요. 드디어 내 권리를 찾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 세입자한테는 어떻게 통보하실 건가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아들이니까요. 사장님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서류 작성을 마치고 일어서는데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한도혜 씨, 잘 결정하셨어요. 자식이라도 구분은 해야죠. 사업은 사업이니까. 밖으로 나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내 마음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내 공간. 혼자 살기에 딱 좋은 25평 아파트. 이곳은 온전히 내 것이었어요. 누구도 함부로 어지럽힐 수 없는 내 성이었죠. 핸드폰을 들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겨우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오피스텔 얘기야. 다음 달 말까지 비워줘.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새 세입자 계약했어. 시세대로 받기로 했으니까 이사 준비해. 전화 너머로 지훈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엄마,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집주인이고 너희는 세입자야. 계약 종료니까 나가는 게 당연한 거야. 엄마가 왜 이래요? 고작 그 일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고작이라니. 그 일이 뭔지 너는 정말 모르니. 지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리가 옆에서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 가족이 시어머니를 도움이라고 불러? 가족이 매일 청소시키고 장보기 시켜? 그것도 무료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할 말을 해야 할 때였어요. 지훈아, 엄마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너는 끝까지 모르고 싶니?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니? 엄마, 더 이상 할 말 없어. 1달 반 남았으니까 알아서 준비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으로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한 거였습니다. 떨리면서도 후련했어요. 오후에 정수기가 전화했습니다. 잘했어. 드디어 내가 너답게 사는구나. 고맙다. 친구야. 울지 마. 이제 시작이잖아. 앞으로 잘 살면 되지. 정숙이 말이 맞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71살에 다시 시작하는 내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살 날이 더 많다고 믿고 싶었어요. 저녁이 되어 혼자 작은 축하를 했습니다. 좋아하는 와인을 한 병 꺼내 잔에 따랐어요. 붉은 빛깔이 예뻤습니다. 잔을 들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게 건배했어요.
한도에 잘했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 와인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맛. 인생도 그런 거겠죠.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많은 불빛 중에 내 불빛도 하나 있겠죠. 작지만 분명하게 빛나는 내 존재. 일기장을 펼쳐 오늘 일을 적었습니다. 7월 22일. 오늘 나는 집주인이 되었다. 아니, 원래 집주인이었는데 이제야 그 권리를 찾았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8월 5일 오전 10시 지훈과 설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인터폰으로 확인하고 잠시 망설였어요. 그래도 마지막 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설이는 눈이 부어 있었고 지훈은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은 두 사람을 마주보며 의자에 앉았어요. 차를 내올 생각은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이렇게까지라니. 당연한 권리를 찾는 것뿐이야. 설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도움이라고 한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사과?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너는 처음부터 나를 시어머니로 본 적이 없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가 한두 번이면 실수지. 계속되면 그게 진심이야. 설이가 눈물을 흘렸지만 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받은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엄마, 우리가 보상할게요. 그동안 수고하신 거. 지훈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두꺼워 보였어요. 얼마니? 200만 원이에요. 고작 200만 원. 넉 달 동안 거의 매일 일한 대가가 200만 원이라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가사도우미 고용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은 줄 거야. 나는 넉 달을 일했어. 계산해봐. 엄마는 가족이잖아요. 그래, 가족이지. 그런데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대했니? 도우미 아주머니로 대했지.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는 모양이었어요. 엄마,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지. 그런데 너희가 나한테 한 게 너무한 거야. 시어머니를 무료 가사 도우미로 부려먹고 방송에서까지 도우미라고 소개하고. 설이가 또 울었지만 나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왜 월세를 시세 절반으로 깎아줬는지 알아. 너희가 가족이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근데 너희는 그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더 요구했어. 어머님,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충분히 줬어. 내가 처음 거절했을 때, 힘들다고 했을 때 너희가 들었어야 했어.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매정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매정하다고? 내가 매정한 게 아니라 이제야 정상이 된 거야. 지훈아.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아들 눈을 똑바로 봤어요. 엄마도 사람이야. 나이 든 사람이지만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야. 그걸 너희가 잊었어. 설이가 지훈 팔을 잡으며 일어섰습니다. 가요. 더 있어도 소용없어요. 두 사람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지훈이 돌아봤어요. 엄마,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후회는 너희가 할 거야. 나를 잃은 걸.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오후가 되어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도혜 씨, 새 세입자 계약 완료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170만 원씩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내세요. 돈도 돈이지만 마음이 편한 게 제일이죠. 맞는 말이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자존감이었습니다. 내가 나로서 존중받는 것.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저녁에 친구들과 통화했습니다. 모두가 잘했다고, 이제야 내 인생을 찾았다고 축하해줬어요. 정수기가 말했습니다. 도혜야, 이제 뭐 할 거야? 글쎄, 아직 정하지 못했어. 문화센터 다니자. 요가도 하고, 그림도 배우고. 좋은 생각이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71살의 새 출발.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믿고 싶었어요. 밤이 되어 일기를 썼습니다. 8월 5일. 오늘 아들과 며느리가 왔다 갔다.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슬프기도 하지만 후련하다. 이제야 내가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다. 도우미가 아니라 한도혜로 살 수 있게 되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에서 별을 보기 힘든데 오늘은 유난히 맑은가 봐요. 반짝이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별처럼 나도 빛나고 있구나. 작지만 분명하게. 9월 15일 새벽 6시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 없이도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무릎이 조금 뻐근하긴 했지만 예전처럼 심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요가를 하니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가을바람이 들어왔어요.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에 물을 주면서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새로 심은 국화가 노란 꽃을 피우기 시작했더군요. 작은 것이지만 내가 가꾼 것이 자라는 걸 보니 뿌듯했습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먹었어요.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 그리고 따뜻한 커피 한 잔. 혼자 먹는 아침이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내 속도대로 천천히 먹을 수 있으니까요. 오전 10시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수요일은 수채화 수업이 있는 날이거든요. 같이 배우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 그릴 정물은 사과와 배였습니다. 붓을 들고 조심스럽게 색을 칠하는데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선생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혜 씨,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색감이 정말 좋아요. 과찬이세요. 아직 멀었어요. 즐기면서 하시는 게 보여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점심은 문화센터 친구들과 근처 백반집에서 먹었습니다. 7,000원짜리 집밥이었는데 반찬이 정갈하고 맛있었어요. 다들 수다를 떨며 웃는데 나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행에 들렀어요. 통장을 확인하니 새 세입자가 월세를 입금했더군요. 170만 원. 깨끗하게 들어온 돈을 보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이 돈으로 생활비도 충당하고 조금씩 저축도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오후 3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는 게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나도 이 공간의 한 사람이니까요. 손님이니까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다가 문득 익숙한 뒷모습을 봤습니다. 설이었어요. 촬영 장비를 들고 급하게 걸어가고 있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남이에요. 서로의 길을 가는 거죠. 저녁 6시 동네 이웃 김씨 아줌마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도혜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그래요? 특별한 건 없는데. 뭔가 달라 보여요. 표정이 밝아졌달까?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서 그런가 봐요. 김씨 아줌마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눈과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저녁은 직접 만들어 먹었어요.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 소박하지만 정성껏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TV를 보며 천천히 저녁을 먹는데 뉴스에서 서리가 나왔어요. 새 프로그램 소개를 하고 있었죠. 채널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밤 9시 정수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등산 갈래? 날씨 좋대. 좋지. 몇 시에 만날까? 아침 8시 지하철역에서 봐. 알았어. 전화를 끊고 등산화를 꺼내 닦았습니다. 오랜만에 등산이라 설렜어요. 친구들과 산에 오르며 이야기 나누고 정상에서 김밥 먹고 그런 소소한 일상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잠들기 전 일기를 썼습니다. 9월 15일. 평범한 하루였다. 그림 그리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책 읽고 특별할 것 없는 하루지만 내가 선택한 하루였다. 아들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가끔 궁금하지만 연락하지 않는다. 각자의 삶을 사는 거다. 나는 나대로, 그들은 그들대로.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밤 하늘에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보름달은 아니지만 충분히 밝았습니다. 저 달처럼 나도 충분히 빛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 제일 외로웠는데 이제는 평온했어요. 내일 할 일을 생각하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등산 가고 점심은 산 아래 보리밥집에서 먹고 오후엔 도서관에 가서 새 책을 빌려야겠다고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의 도우미도 아닌 나 한도애로 늙어가기로 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깊은 잠에 빠져들면서 생각했습니다. 71살에 다시 시작한 내 인생. 아직 갈 길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내가 주인인 삶이니까요. 다른 누구의 도움도 인정도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의 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오랫동안 참아온 마음의 문턱을 넘은 순간 비로소 보이더군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졌던 내 존엄, 내 권리, 그리고 내 값어치. 이제는 누구의 도우미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려 합니다.